모차르트는 공공연히 손과 입을 움직이며 곡을 썼다. 루트 번스타인 부부의 생각의 탄생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은요, 수학은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푼다 라고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또 소설가 김영하 씨는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설가의 뇌는 손가락 끝에 있다. 공상만 하고 앉아있어서는 글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들겨야 소설도 술술 풀립니다. 루트 번스타인 부부는요, 우리가 몸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아니스트들은 음표를요, 근육으로 기억한대요.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손가락이 기억한 대로 알아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배우들이 표정 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무용수들이 음악에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도 몸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을 겁니다. 몸에게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글을 소리내어 읽고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열심히 펜을 놀려보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몸으로 공부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몸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질 볼트 테일러의 긍정의 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테일러가 좌뇌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하는 데는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녀가 뇌세포를 재건하고 시냅스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했던 노력은 우리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뇌를 단련할 때 필요한 방법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테일러는요, 자신이 회복했지만 그것이 전형적인 의미의 회복은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면 말이죠.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 지식들, 그리고 성격마저 잃어버린 테일러는 그것들을 재건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성격을 새로 만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저 사람의 인품이 어떻다 라고 할 때는 그것들은 모두 그 사람의 뇌에서 감정 회로가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테일러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감사한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프리셀 게임을 다시 하게 되는데 3년이 걸렸고, 덧셈 뺄셈을 다시 하는데 4년이 걸렸고, 그리고 무척 재미있는 것이 계단 2개를 한 번에 올라가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에 테일러는 감사했던 거죠. 어떠십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이 모든 일들을 당연한 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회복에 얼마나 걸렸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듣는다. 그러면 나는 진부해 보이지 않으려고 뭘 회복하는데요? 라고 대답하곤 한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의 개념을 옛날의 상태에 다시 접근하는 것이라 정의한다면 나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감정 프로그램을 되찾고 싶고 어떤 감정 프로그램은 되찾고 싶지 않은지 무척 까다롭게 골랐다. 뇌졸중은 내가 세상에서 누구이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준 놀라운 선물이었다. 이런 뇌졸중을 겪기 전에는 내가 뇌의 산물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나는 결정권이 없는 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나는 새로운 눈을 떴다. 내게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걸 실감한 것이다. 뇌 수술을 받고 몸을 회복시킨 것은 마음을 재건하고 신체의 자각 능력을 되찾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 걷기는 일과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꾸준히 걸으니 몸이 다시 건강해졌고 1년 차에는 일주일에 대여섯 차례 하루 평균 5km 정도까지 걸을 수 있었다. 작은 아령을 양손에 들고 팔을 아이처럼 힘차게 또 리듬감 있게 흔들면서 걸었다. 어깨, 팔, 팔꿈치, 손목 등 모든 근육 부위가 골고루 단련되도록 신경을 썼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좌뇌의 자아 중추를 잃어버린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아령을 들고 걸으니 힘을 기르고 균형감을 회복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 친구 한 명이 마사지와 침술로 내가 신체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8개월째가 되었을 때 직장에 복귀했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다. 손이 느리고 행동이 굼떴다. 불행히도 내 일은 복잡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였다. 내 뇌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게다가 나는 뇌졸중을 겪은 덕분에 이 땅에서 내게 남겨진 얼마 안 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인디애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2년차가 되었을 때 뇌졸중이 일어났던 아침을 내가 기억하는 한 최선을 다해 재구성하며 보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사가 나를 도와 그날 아침 내 우뇌가 겪었던 경험을 설명하게 했다. 나는 간병인들이 내가 신경적으로 퇴화하는 경험을 이해하면 뇌졸중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또한 내가 서술한 뇌졸중 경험을 읽고 비슷한 징후를 느끼면 즉시 도움을 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마침내 내 마음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시 학습할 수 있게 되자 이제 학문과 관련된 일에 복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2년이 넘어 나는 어느 대학에 자리를 얻어 해부학과 생리학, 신경과학 수업을 맡았다. 학교는 강의에 필요한 세세한 부분들을 재학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나는 좌뇌를 쓰는 전문적인 학술 용어들은 잃어버렸지만 우뇌를 사용하는, 즉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기억했다. 그래서 나는 학습 능력을 매일매일 한계치까지 끌어올렸고 이렇게 한 학기를 마치자 정말로 뇌가 과부하에 걸려 터질 것만 같았다.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 그래서 12주 동안 업무와 적절한 수면을 잘 조절했고 나의 뇌는 아름답게 기능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회복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면 회복 과정의 중요한 변화들을 간략히 요약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뇌졸중을 겪기 전에 프리셀 카드 놀이를 열렬히 좋아했는데 이 게임에 집중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 신체 능력을 이야기해보자면 일주일에 대여섯 번 정도 하루 5km씩 손에 아령을 들고 걷기를 4년 동안 하자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걸을 수 있었다. 4년 차쯤 내 뇌는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냈다. 예를 들면 파스타를 끓이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내가 가진 집중력과 주의력을 총동원해야 했다. 회복 기간 동안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뇌졸중 직후 나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늘 떠올렸다. 그리고 회복하려는 내 시도에 응답해준 나의 뇌에게 하루에도 수천 번, 하루에도 수천 번씩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무슨 일이든 우리는 마음먹기 나름이다. 나는 가급적이면 내 인생에 고마워하는 쪽을 택했다.
내가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능력은 수학적 사고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뇌졸중을 겪고 4년째에 접어들자 뇌가 덧셈에 다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6개월 정도가 더 지나자 뺄셈과 곱셈이 가능해졌다. 나눗셈은 5년차가 될 때까지도 힘들었다. 플래시카드가 기본적인 연산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5년차가 끝날 무렵에는 발을 놓을 착지 지점을 보지 않고도 울퉁불퉁한 바위 위를 뛰어다닐 정도가 되었다. 항상 걸음을 걸을 때마다 땅에서 발을 디딜 자리에 눈을 떼지 않아야 했던 나로서는 놀라운 성과였다. 그리고 6년차의 최고 성과는 한 번에 계단 2개를 오르겠다는 꿈을 마침내 이룬 것이다.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기분이 어떨지 미리 집중적으로 상상해서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뇌졸중 이후로 나는 계단을 깡충깡충 뛰면서 오르는 상상을 매일 했던 것이다. 예전에 마음껏 계단을 오르내리던 때의 기분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이 장면을 계속 되돌려보며 해당 회로를 깨어있게 했다. 그 때문에 결국 내 몸과 마음이 서로 협력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었던 거다. 7년차에는 수면 시간을 11시간에서 9시간 반까지 줄였다. 이때까지 나는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말고 낮잠도 즐겨졌다. 7년 동안 내가 꾼 꿈은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괴하게 반영했다. 사람들이 나오고 이야기가 있는 꿈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지 않는 단편들이 두루마기처럼 펼쳐졌다. 나는 이것이 뇌가 어떻게 별난 정보들을 하나로 엮어 완전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내 꿈에 사람들과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다. 처음에는 장면들이 단편적이고 뒤죽박죽이었지만 7년차가 끝날 즈음에는 드디어 분주하게 활동하는 제대로 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8년차에 마침내 내 몸에 대한 자각이 유동체에서 고체로 돌아왔다. 정기적으로 수상 스키를 타기 시작했는데 내 몸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 결과적으로 몸과 뇌의 연결을 굳건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내 몸을 다시 견고한 고체라고 자각하게 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나 자신이 유동체로 지각되던 때가 그리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느낌을 가졌던 그때를 떠올리자 가슴이 뭉클했다. 지금 나는 이른 아침에는 멀로 호수에서 수상 스키를 즐기고 저녁에는 열심히 동네를 산책한다. 장의력을 키우기 위해 작업실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물건들도 만든다. 기타 연주도 늘 즐겁다. 지금도 매일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 기쁨과 아름다움을 삶 속에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내 개인적인 과제가 되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질 볼트 테일러의 긍정의 뇌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1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